어느 대학교 내영상 연구실의 조명이 꺼진 방 안에서 한 연구원이 화면을 응시한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촬영한 뇌스캔 결과가 화면에 떠 있었고 보상회로 전체가 불꽃이 터진 것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아무런 약물도 투여받지 않은 건강한 20대 청년이었고 그에게 한 것이라고는 연인의 사진을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뇌 활성화 패턴을 특정 금지 약물 투여 후의 뇌 스캔과 나란히 놓았을 때 두 이미지가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도 아니고 과장된 표현도 아닙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십 편의 논문이 교차 검증을 거쳐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과 동일한 회로를 동일한 강도로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연애 초반의 그 설레는 감정 뒤에서 뇌가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감정이 영원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사랑이라는 이름의 화학 폭풍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뇌의 보상 회로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폭주하는지부터 살펴보고 그 폭주가 우리 몸과 판단력에 어떤 구체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추적하겠습니다. 뒤이어 이 화학적 열병이 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식을 수밖에 없는지 그 냉혹한 생물학적 구조를 낭낭히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식이 실제 연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현실적인 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에 빠진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현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자신이 겪었던 그 시절의 감정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순간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스위치가 눌리는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는 순간 뇌의 가장 원시적인 영역인 북측 피계 영역에서 신호가 발사됩니다. 이 영역은 인간이 수백만 년 전부터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행동을 할 때 보상을 주는 역할을 해온 아주 오래된 장치입니다. 복측 피계 영역이 발사한 신호는 측자핵이라는 영역으로 도달하고 이곳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 도파민의 분비량이 일상적인 즐거움을 느낄 때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며 이 수치가 특정 금지 약물 투여 시의 수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도파민이 쏟아지면 뇌는 이 경험을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류하고 다시 이 경험을 반복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심장이 뛰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반응의 정체입니다. 동시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급증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동공이 확장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이 꼬이고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은 뇌가 전투나 도주 상황에 준하는 신체 각성 상태를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기에 세로토닌 수치까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세로토닌 감소 패턴이 강박장애 환자의 뇌에서 관찰되는 수준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에 상대방 생각을 멈출 수가 없고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은 상태가 몇 주간 지속되는 것은 이 화학물질들이 허기와 피로의 신호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연구자들은 사랑의 중독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금단 증상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연인과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중이 안 되는 현상이 바로 그 금단 반응입니다. 이 도파민 폭풍이 한 가지 더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지적 편향입니다. 뇌가 보상 회로를 과열시키는 동안 위험 감지와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은 의도적으로 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명백한 문제점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사랑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 있다는 말의 실제 뇌과학적 근거입니다. 뇌가 일부러 판단력의 전원을 꺼버린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이 나중에 후회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화학적 열병이 왜 시한부일 수밖에 없는지 그 냉정한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에는 내성이라는 아주 잔인한 설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점점 둔감해지면서 동일한 양의 도파민으로는 같은 수준의 쾌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전율과 100번째 손을 잡았을 때의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뇌의 수용체가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이 내성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략 교제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연애 초반의 그 폭발적 설렘은 생화학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해집니다. 전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억제돼 있던 비판적 사고와 현실 인식 기능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표현이 정확히 이 시점에 해당하며 갑자기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커플이 교제 1년에서 2년 사이에 위기를 맞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뇌의 화학적 일정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상대방에 대한 강박적 집착도 급격히 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 일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지는 것은 세로토닌이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를 사랑이 식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뇌가 비상 모드에서 일상 모드로 전환된 것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전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과정입니다. 비상 모드가 영원히 지속되면 신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뇌는 스스로 빠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자연스러운 전환을 관계의 실패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설렘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별을 선택하고 새로운 상대에게서 다시 도파민 폭풍을 경험하려는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패턴을 신경과학에서는 도파민 추구 순환이라고 부르며 약물 중독자가 더 강한 자극을 찾아 용량을 늘려가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느끼는 짜릿함이 실제 관계의 깊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이 순환을 끊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도파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인지 아니면 공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뇌의 화학작용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갖고 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뇌과학 지식이 현실의 연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도파민 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교제 초반 석 달 동안은 세상에서 이 사람밖에 없다며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말마다 12시간 넘게 함께 보냅니다. 그러다 교제 1년이 되었을 무렵 갑자기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습관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운명의 상대가 맞는지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뇌의 도파민 내성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감정의 문제로만 받아들입니다. 뇌과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감정적 추락을 경험하면 상대방이 변했다거나 나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결론으로 달려가기 쉽습니다. 반면 이 화학적 주기를 이해하고 있는 커플은 이 시기를 전혀 다르게 통과합니다. 설렘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뇌의 적응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정적 공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도파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옥시토신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호르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신뢰와 안정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도파민처럼 짜릿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만들어냅니다. 장기 연인이나 부부에게서 관찰되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바로 이 옥시토신이 주도하는 결합입니다. 문제는 옥시토신이 만들어내는 이 조용한 행복이 도파민의 폭발적 쾌감에 비하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도파민에 익숙해진 뇌가 잔잔한 옥시토신의 행복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버리는 순간 관계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매운 음식만 먹다가 담백한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년 이상 지속된 관계에서 권태를 느끼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전환기에 발생합니다. 결국 연애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분기점은 첫 만남의 설렘이 아니라 설렘이 사라진 뒤에도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뇌의 화학작용은 사랑의 시작 버튼을 누를 뿐이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화학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의식적 노력이라는 사실을 연구 결과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뇌과학 지식이 우리의 연애와 삶에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사랑에 빠지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정이 아니라 뇌가 작동시킨 화학적 프로그램입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경험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복직피계 영역이 발사한 도파민 신호가 칩자핵을 폭격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연애의 질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폭풍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뇌가 전전두엽의 전원을 다시 켜는 그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눈이 멀어 있을 때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지만 콩깍지가 벗겨진 후에야 비로소 이 사람의 진짜 모습과 마주합니다. 그 진짜 모습을 보고도 함께하겠다는 선택이 화학적 사랑과 의지적 사랑의 경계선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의지적으로 관계를 가꾸는 행동 자체가 다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행위가 옥시토신과 함께 소량의 도파민까지 분비시킵니다. 다만 이 도파민은 초반의 폭풍 같은 양이 아니라 잔잔하고 지속적인 흐름으로 오래된 연인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행복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40년을 함께한 노부부가 손을 잡을 때 느끼는 따뜻함은 도파민 폭풍보다 작지만 훨씬 더 깊고 안정적인 화학 반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결국 뇌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의 시작은 뇌가 알아서 하지만 사랑의 지속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연애 초반에 짜릿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출발선에 선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음 연애에서 또는 지금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누군가에게 끌리는 순간 뇌는 다시 같은 화학 폭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 뇌가 설계된 방식이고 인간이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알면서도 빠져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의 과학적 번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되 폭풍 너머에 있는 고요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뇌과학이 연애에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